네, 오늘은 여러분 교재 304페이지에 앞 시간에 이어서 AT 자격시험 맛보기, AT 자격시험 맛보기의 결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은 FAT 1급이고요. 회사는 3100번. 네, 3100번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혹시 3100번이 없는 자리에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야간에 그 TAT 2급반하고 지금 여러분이 PC를 같이 쓰기 때문에 야간반에서 홀더를 이제 잘 수업 마칠 때 바꿔놓고 가고 그러는데 잘못 바뀌어지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시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결산 문제가 이게 두 문제가 나옵니다. 수동 결산과 눈 밑에 자동 결산 문제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수동 결산 문제가 뭘로 나왔느냐 하면은 2020년 10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계를 하시오 하면서 월할 계산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월할 계산이라는 의미는요, 월 단위로 나누어서 계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일이 딱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월 단위 계산을 가능하게 기간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계산해야 될 게 뭐냐?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년분 보험료가 60만 원일 때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되는 개월수는 내년도 9월까지이기 때문에 9개월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60만 원에다가 9를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누기 12 하시게 되면 9개월분의 미경과 보험료를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5만 원이요? 45만 원이요. 예, 월 5만 원이니까 9개월이면 45만 원이 되겠군요. 그래서 45만 원이라는 9개월분의 보험료를 계산을 하신 다음에 정리 분계를 하시는데, 결산 정리 분계의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짜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12월 31일 하시고, 자, 보험료 미경과분은 당기의 보험료에서 빼줘야 됩니까? 더해줘야 됩니까? 보험료 미경과분이니까 당기에서 빼줘야 되죠. 그러면은 비용을 발생시킬 때는 비용 계정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렇죠? 차변에 비용을 빼주려면 대변에 기록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서 이건 그래서 대변이구나.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를 딱 자리를 잡아 놓으세요. 821번입니다. 자, 거래처와 적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지나가시고 45만 원 입력을 하시고, 자, 이제 그럼 차변을 뭘로 하느냐 생각이 안 난다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미경과 보험료를 단기에서 취소시켜주는 이유는 차기로 이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보험료를 내년도의 보험료로 적용하려고. 그걸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비용의 이연.
그러면 여러분이 이건 생각이 나셔야 돼. 2연은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으로 정리를 한다. 이 선자 돌림. 그럼 선자 돌림의 글자 수가 4자예요. 예, 선자 돌림이고 글자 수 4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비용이잖아요. 비용. 비용의 2연인데 선자 돌림. 선땡 비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르면 비용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선급 비용 맨 위에 탁 나오네. 비용이 들어가는 개정 과목. 선급 비용 사용하셔라는 것입니다. 45만 원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생각 안 해도 나는 당연히 선급 비용으로 딱 떠오르더라 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고, 아직 그 실력이 안 되시는 분은 자꾸 이렇게 어떤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경과 보험료다 하는 것은 미경과 보험료이기 때문에 단기의 보험료에서는 빼준다. 빼주려면 비용은 대변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보험료를 대변에 자리를 잡아놓고, 그러면 차변을 뭘로 해야지? 비용을 빼준 이유는 내년으로 이연시키기 위해서 단기의 비용에서 빼준 거니까 이연할 때는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이라고 하더라. 우리 외웠단 말이에요. 이연은 선자 돌림, 발생은 미자 돌림. 그러니까 이연 선자 돌림. 비용이니까 선자 돌림에 비용이 들어가는 개정 과목. 4글자로 돼 있다 이거죠. 선급 비용이다. 자, 선급 비용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4점이에요. 네, 이런 스타일로 한 문제 나면 4점. 네, 밑에 수행 결과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인 결산 문제는 자동 결산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보면요.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200만 원이다. 네, 우리 회사가 전부 영업사원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퇴직금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이래요.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없다 이랬습니다.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을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동결산하는 것이 그나마 개정과목 헷갈리지 않고 편한 거죠. 네, 수동결산은 여러분이 차변모, 대변모를 확정해서 입력을 해야 되지만 자동결산은 해당되는 칸에다가 숫자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차변, 대변, 개정과목 다 정해주니까 쉬운 거를 선택하세요. 이 문제는 뭐냐면 수동결산으로 하고 싶으면 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차변에 뭐, 대변에 뭐 하고 입력하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전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없다 했기 때문에 조회해 볼 필요도 없는데 이 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 없을 때는 반드시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조회하시냐면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하셔야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 지금 결산이니까 12월 말일로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 부채이기 때문에 저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비유동 부채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장기 차입금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된 게 없다라고 문제에서 아예 도움말을 충분히 주신 거예요. 자, 뭐 그런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보니까 있더라, 500만 원이 만약에 있더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1200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500을 빼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걸 빼고 700만 원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모두 입력을 하면 돼요. 어디다 입력하느냐?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자동결산을 수행하는 메뉴에 가면 거기에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1,200만 원을 입력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차변이 퇴직급여,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용 발생, 부채 증가의 전표 입력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결산 및 재무제표의 밑에 메뉴에 있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여기서 결산 일자를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 이런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라는 팝업 창이 나오면은요. FAT 1급 보시는 분들은 그냥 확인 누르는 거고 TAT 2급 보는 사람은 여기서 제품 매출원가를 선택하고 제조원가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눌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품 매출원가에 해당이 되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냥 확인 누르라.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은 양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급여 전입액은 어디에 있느냐? 퇴직급여가 판매관리비거든요. 그래서 판매관리비 아래쪽에 여기 있어요.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1,200만 원이죠? 1, 2 플러스 2번 엔터. 그리고 나서 요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 하시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 결산에서는 결산자료 입력에 이거 한 가지만 입력하는 것은 없겠으나 시험에서는 여러 개를 시험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하나만 입력하거나 혹시 두 개를 냈다 그러면 두 가지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전표 와가지고 12월 31일자를 다시 한번 조회해 보게 되면 상품 매출원가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지 않았지만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는 그 결산 자료의 자동 결산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분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력을 안 해도 넘어와요.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하지 않아도 상품 매출원가로 상품이 대체되는 분계는 항상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손익계산서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서 아무런 숫자를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표추가 누르면 기본적으로 넘어오는 거 이겁니다. 이거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결산 처리 평가 시험 볼 때 이 문제 낸다고 어제인가 말씀드렸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분계예요. 이 분계가 결산자료 입력에서 그냥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전표추가 눌러도 이건 넘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분계라는 것이죠. 이게 넘어오지 않으면 이 전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안 돼요. 매출원가가 매출원가가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분계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용은 방금 넣었던 1,200만 원. 그게 차변의 퇴직급여 1,20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1,200. 그래서 우리가 결산 때 우리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을 회사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가 자, 이 1,200만 원을 이제 부채로 인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1년 새해가 돼가지고 1월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지나서 한 3월 달쯤에 네, 홍길순이라는 분이 한 분이 퇴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분 퇴직금이 300만 원이 나왔어. 300만 원. 3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느냐? 여기 1,200에서 이 부채에서 상계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홍길순 씨가 만약에 3월
11일 날 퇴사를 한다. 그러면 3월 11일 날 내년도 이 얘기예요. 2021년 3월 11일 날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의 퇴직급여가 아니야. 퇴직급여는 이미 작년에 이렇게 비용으로 이미 발생을 시켜놨잖아요. 결산 때.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비용이 아니라 요거를 부채를 감소시키는. 그래서 차변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300만 원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은 뭐로 할까요?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무슨 은행 3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부채 감소, 자산 감소. 그래서 왜 여러분이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왜 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해야지? 이 대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금 회계 공부 시작하는 분들 대부분 왜 퇴직금 지급했는데 차변이 부채 감소지? 비용 발생해야 될 텐데 그 이유는 이 회사는 전기에 결산할 때 부채로 인식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 발생해야죠. 부채 인식 안 했으니까. 나가는 시점에서 비용 발생해야 돼요. 퇴직급여가 돼야 되고 이 경우에는 퇴직할 때는 부채 감소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퇴직급여하고 관련해서는요. 연금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험이 퇴직연금에 불입했다라는 것을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도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퇴직연금에 회사 부담분을 불입했다. 그래서 30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 가입 제도가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지금 퇴직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결산 정리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문제는 퇴직연금 회사 부담액을 납입했을 때의 회계 처리. 그러니까 이건 결산 정리 사항은 아니에요. 물론 결산 때 납입을 했다면 결산 때 이제 회계 처리하겠으나 납입하는 시점에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 그 퇴직급여의 그 연금이 급여형이라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여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회사 부담분 납입액을 11월 2일 날 만약에 200만 원을 납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확정급여형은 자산 처리합니다. 요거 이제 확정급여형 옆에다가 회사 자산형이라고 해볼까요? 회사가 자산 처리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래서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 이렇게 대변에는 이제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불입했다. 납입액을 이처럼 자산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그 퇴직연금은 연급이라고 그랬네. 연금은 그러한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은요. 이 확정급여형은
지금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계를 했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결산 분계를 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들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연금에 불입을 했는데 이것을 회사가 자산으로 처리해 놨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거 뭡니까? 아직까지는 비용 처리가 안 됐잖아요. 예. 연금을 부었는데 보험회사나 이제 금융권에 그 무슨 자산회사에다가 연금을 가입해가지고 불입을 했는데 회사가 비용 처리 안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퇴직금 추계액에 대해서 부채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확정 기여형은 이거는 직원, 그러니까 이 자산은 누가 운영하냐면은 근로자가 운영을 합니다. 근로자 운용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사가 부담액을 납입은 해주는데 회사는 납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회사의 자산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자산이 되느냐? 실제로 근로자의 자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하고 그 운용하는 금융회사하고 합의해가지고 그 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11월 12일 날 우리 회사가 확정 기여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역시 똑같은 3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비용으로 털어냅니다. 퇴직급여 300만 원. 네. 대변은 보통예금 똑같겠죠? 네, 300만 원. 근로자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사는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결산 정리 분계에서 이러한 확정 기여형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지 않습니다. 예, 설정하지 않아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왜냐면 불입할 때 다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급하는 거죠. 예, 선지급하는 식이니까 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말이죠. 퇴직연금 불입을 하는 거에 대한 회계 처리 형식의 분계 문제가 FAT 1급에서도 출제될 수가 있고요. TAT 2급이나 TAT 1급에 가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예. 1년이면 한 두세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TAT 2급, 1급에서는 퇴직연금 불입에 대해서. 근데 FAT 2급이나 FAT 1급에서는 잘 출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온 적도 있습니다. FAT 1급에서는.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결산 때 해주는 그 이유, 그 사연이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는 기업은 퇴직금 지급할 때는 차변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부채를 감소시키는 식으로 회계 처리한다. 다만 이제 몇 사람 나갔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이 충당해놨던 부채보다 더 많은 퇴직금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추가되는 오버된 금액에 대해서만 단기에 비용 처리하면 돼요. 퇴직급여로.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두 번째 거 4점짜리 우리 해결을 했습니다.
또 밑에 수행 결과 보시면 우리 한 내용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T 1급 시험에서 가장 쉽다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문제 5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문제 5번에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제는 회계 정보 분석인데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 다 조회하라는 거예요. 조회. 그리고 이제 앞 시간에서 배웠던 예를 들어서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또는 영업이익률 이런 걸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만 공식은 다 알려준다는 거죠. 예. 만약에 영업이익률을 구하라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영업이익률은 분자의 영업이익 나누기 분모의 매출액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공식을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조회해가지고 그 공식 대입해서 계산기 두들겨서 답을 찾으면 되고요. 예, 다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답을 찾습니다. 단답형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총개정 원장을 조회해가지고 상반기 중 상품 매입이 가장 많았던 달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총개정 원장을 몇 번 보셔서 기억을 할 수 있을 텐데 총개정 원장을 조회하면요 1월부터 12월까지 한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월별로 비교할 때 총개정 원장에서 검색하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상품 매입이니까 상품 매입할 때 차변에 뭐라고 기록해요? 상품 이렇게 분개하죠. 그러니까 상품 계정을 보면 된다. 자, 그러면 총개정 원장 가보겠습니다. 총개정 원장이 여기 있죠. 클릭하셔서 계정 과목에서도 그냥 엔터 쳐버리세요. 예. 계정 과목에서 상품 하나 검색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모두 꺼내가지고 여기서 상품 딱 이게 찍어서 찾으셔도 되고 예.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계정 과목. 그래서 찍어놓고 매입은 어디에요? 상품의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니까 이 차변에서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문제가 매입액을 물어본 거 맞죠? 예, 상품 매입. 상품 매입 시 상품 계정 어디에 기록해요? 차변에 기록하잖아요. 상반기 거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만 봐야죠. 그래서 많았던 것이 1월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답에서 1월 답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그러면 시험지에다 1월을 표시는 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어디다가 1월을 입력하는 거지? 네. 이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그 객관식 문제의 그 답안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없어요.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은 시험용 프로그램인데 그건 여기 상단에 답안 작성 이렇게 써져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답안 작성. 그걸 딱 누르면 돼요. 그걸 딱 누르면 OMR 답안지 그림이 딱 나와요. 거기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USB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의 답안은 여기 답안 작성 단추 눌러서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시험 보는 날은.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4점. 2021년 1기 예정 신고 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매출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이랬어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그쪽을 보면 되겠죠. 네, 한번 갈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우리 매입 매출 연표 입력하면서 들락날락 많이 해봤죠. 자,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기간 잘 입력하시고 정기해서 엔터 칩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이다. 그러면 빨강색
매출 세금 계산서가 되겠고, 전자다 그러면 여 위에 있는 8개 거래처 9매짜리 여기가 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중 매출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여기 보시고 거래처 큰 걸, 여기 금액이 큰 거를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부국상사가 2천만 원으로 제일 커 보여요. 답이 부국상사가 답이 된다. 그래서 답안 저장 눌러서 마우스로 찍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용산전자라는 회사의 결산까지 해 보았고요. 시험 문제, 실무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예. 지금까지 그 배점을 다 더하면 이게 70점이에요. 이 정도 난이도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지금 용산전자 나와 있는 이 수준보다는 난이도가 2020년도에 조금 더 작년 거보다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약간. 점점 추세는 좀 이렇게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추세다. 왜냐하면 공부들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합격률을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지 조금씩 약간씩 어렵게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음 장은 유형별 연습 문제가 실려 있는데요. 유형별 연습 문제는 이론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론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앞에 이론 정리하면서 그때 다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쭉 지나가 가지고 몇 페이지까지 지나가냐면 362페이지까지. 362페이지까지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했던 그 용산전자는요. 내일 여러분들 평가시험, NCS 평가시험이 내일은 자금관리거든요. 1시간 동안 시험 보셔야 되는데 그 자금관리를 볼 때 이 용산전자를 여러분 이름으로 회사 이름 바꿔가지고 지난번 그 전표관리 시험 봤던 요령으로 시험 보실 거예요. 그래서 자금 관리는 무엇이 나오는가? 이거 다 제가 힌트 다 드렸죠? 어음 관련된 거, 카드 관련된 거래, 뭔가를 차를 고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든지,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든지 이런 게 카드 관련 거래죠. 계정 과목만 여러분이 직원이 회식을 했어? 그러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었어? 그러면 접대비. 무슨 판촉물로 마우스를 샀어? 그러면 광고 선전비. 책을 샀어? 그러면 도서비.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신 분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 대금이 월말에 통장에서 이체되었다 하면은 차변에 부채 감소 무슨 계정 과목 쓰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전도금에 관한 거, 전도금에 관한 게 이 자격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NCS 평가에서 평가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전도금 설명을 쫙 드렸죠. 인쇄도 여러분에게 그 문제하고 아주 비슷하게 내는 거예요. 제가 인쇄해 드린 거. 전도금 그 소액현금 사례 인쇄물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건 꼭 공부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현금 시제 관련된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힌트를 너무 많이 주면 100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힌트를 좀 줄여서 지금 점수들이 아주 막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1등부터 7등까지가 점수 차이가 3점밖에 차이 안 나요. 평균으로. 1점 차이로 1등, 2등이 가려졌고, 또 2등이 또 동점 점수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씩 어려운 시험에서 이렇게 딱 서열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사실 어려운 건 없는데 아마 결산 처리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네. 제가 힌트는 많이 드렸지만 결산 처리에 제가 힌트 안 드린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결산 처리 내냐면 요령을 아는 사람은 이것도 다 맞춰버립니다. 근데 자 이게 뭐예요? 시산표잖아요. 시산표. 예. 근데 이렇게 많은 시산표를 제가 제시할 수는 없죠. 예. 이것의 한 반의 반도 안 되는 개정 과목을 여기다 쭉 써줍니다. 시산표. 그러니까 시산표니까 뭘 쓸 거예요? 뭐 현금, 당좌예금,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놔야 돼. 밑으로 내려가요. 뭐 상품, 뭐 건물, 뭐 예? 또 이제 비용 쪽, 수익 쪽으로 가면 뭐가 있으면 수익 개정 과목, 또 비용에 가서 뭐 전력비, 예? 뭐 임차료, 세금과 국가금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헷갈리니까 합계는 안 쓰고 잔액만 딱 써줘요. 예, 잔액만. 개정 과목별 잔액. 합계 잔액 시산표가 아니라 잔액 시산표죠. 자, 이걸 보고 뭘 만들어라고 할까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라. 이걸 보고 어떻게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여러분 만들어 본 적이 없죠? 다 이 만드는 거를 뭐 누가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 할 때 만들었었습니다. 예. 훨씬 간단하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산표를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든다는 건 무슨 의미냐? 재무상태표가 뭔가요? 재무상태표라는 건 이거잖아요. 이게 재무상태표인데 아직 지금 마감이 안 되어서 에러가 나 있는 거고, 자 이게 마감이 다 된 상태에서 재무상태표라면 재무상태표는 시산표에서 뭐를 가져온 거예요?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가져온 거죠. 그렇게 가져다 옮겨 쓰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이 양식을 내가 어떻게, 양식은 다 그려놨어요. 양식 다 그려놓고 이 일부 숫자는 다 적어놓고 괄호 넣기를 이렇게 어디엔가 이게 괄호를 전부 이렇게 쳐놨습니다. 괄호가 모두 10개예요. 10개. 재무상태표의 괄호가 10개, 손익계산서의 괄호가 10개. 그거를 잘 채우시면 돼. 그거를 잘 채우시면 뭘 보면서? 시산표 보면서. 아, 요거는 이게 와야지. 아, 여기는 이게 와야지. 시산표 보면서 채우면 재무상태표의 자산합계는 부채 자본합계와 딱 일치하게끔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양식 다 그려져 있고 괄호 쳐져 있으니까 한 채우기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많이 봐왔잖아요. 이 손익계산서. 네,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이것도 이와 비슷하게 양식을 다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괄호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괄호가 이걸 치면 제출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쳐놨다. 기말상품 재고액에다가 이거 괄호를 쳐놨네. 이걸 다들 못 맞추더라고.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통신비다.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통신비 갖다가 여기다 쓰면 돼요. 그런데 기말상품 재고액 해놓고 여기다 괄호 치니까 이걸 못 찾아. 시산표에는 기말상품 재고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산표에서는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시산표에 기말상품 재고액과 같은 숫자에 해당되는 자산에 뭔가가 있어요. 그걸 갖다 여기다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동안 채점을 보면 이걸 그냥 비워놓은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에이 모르겠다고 이거 비워놔도 이것만 틀리지 다른 거 칸 채우면 다 맞으니까
자기가 이제 칸 채울 수 있는 건 일단 다 채우셔야 돼. 딱 보고서 문제가 이거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에이 이거 포기하겠다 그러면 점수가 너무 많이 깎여요. 예. 칸이 10개 있으면 최대한 거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전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점수의 50%가 50점을 배점해 놨어요. 여기에 재무상태표에 25점,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25점. 그래서 이거 완벽히 해버리면 여기서 50점 맞아버려요. 그 앞에 거에서 적당히 몇 개 맞으면 금방 60점. 그리고 뭐 잘하시는 분은 또 거기서도 100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해보진 못했으나 우리가 전산회계를 배운다 하더라도 합계전액시산표를 보고 그것이 재무상태표에 어디에 가야 되고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결산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서도 그런 타입으로 문제를 안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NCS 평가 문제로 제가 그런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딱 내면 여러분이 너무 당황할 거예요. 오늘 지금 마침 우리가 지금 결산 끝났으니까 그것까지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힌트 드릴 게 이제 없을 거야. 이제 뒤에서. 저 뒤에서 볼 것까지 다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주 열심히 잘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유형상사 거를 해볼 텐데요. 유형상사 회사 코드가 3200번이에요. 그래서 3200번으로 로그인을 해 두시고 이렇게 우리가 연습할 때 회사 바꾸는 방법은요. 여기 용산전자의 그 코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코드를 더블 클릭하시고 회사 코드에 돋보기 단추 눌러서 여기서 선택을 다시 해줄 수가 있어요. 3200번 유형상사 그리고 확인 그런 다음에 로그인하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 안 해도 회사가 바뀝니다. 여기 회사 코드 더블 클릭해서 회사 바꾸는 방법 알고 계시고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